우리가 포스트라는 단어는 블로그에 올린 글을 뜻하고요. 포스팅이라는 단어는 블로그에 글과 사진을 이용해서 글쓰기하는 과정을 포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실 때 하셔야 되는 부분에서는 문장은 간결하게 써요. 보통 이제 주어, 서술어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문단은 서너 줄 정도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 문단당 한 서너 줄 정도씩 적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마다 적절한 사진이나 그림을 넣도록 하는데 보통은 형식이 사진, 글, 사진, 글의 형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글, 사진의 형식도 괜찮고요. 글쓰기 사이에 인용구를 넣어서 내용을 강조를 해주시면은 그냥 글로만 적은 것보다 훨씬 더 눈에 띄는 그런 포스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맞춤법에 맞춰서 글을 작성하고 오타를 찾아 수정하시는 게 블로그에 글 쓰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글을 쓰러 한번 가볼 건데요. 글쓰기는 프로필창 하단에 여기 글쓰기 이 부분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윗부분에서 내 메뉴에 글쓰기를 누르셔도 돼요. 자,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렇게 글쓰기 창으로 넘어가지는 걸 볼 수 있고 이 위쪽에 제목을 적는 란을 클릭하신 후에 제목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50페이지 2번에 있는 제목을 저도 적도록 할 거고요. 라운지 라이프는 아니니까 저는 제 블로그 이름 뒤에다 블로그 시작 이렇게 달아볼게요. 자, 제목을 적었다면은 이제 내용을 적으실 차례겠죠? 내용은 요 하단 부분에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커서가 생겨요. 마치 우리 스마트 스토어의 상세 페이지 적는 것과 비슷하죠? 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인사말을 또 적어 보도록 할 건데 저는 책에 있는 내용 참고해서 적을게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한번 내용 적어보시고 실제 이렇게 한 후에 발행을 누르게 되면 내가 올리고자 하는 카테고리에 내가 원하는 그 공개 설정으로 올리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아직 발행하기 전에 여기 있는 내용들 조금 블로그 그 에디터에 대해 소개하고 발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가볍게 내용을 적어주세요. 자, 첫 번째, 요 사진이라는 부분은요,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상세 페이지 불러올 때 많이 썼었죠. 이 부분을 눌러서 내가 부를 사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무거나 하나 골라볼게요. 다른 예제에서 제가 사진 찍어왔던 그런 사진을 한번 넣어봤어요. 자, 그래서 사진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불러오는 게 사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불러온 사진은 큼지막하게 들어가지게 되면서 처음 부른 사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표라고 붙게 됩니다. 만약에 사진을 수정하실 때는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스마트 에디터라는 창으로 넘어가서 사진에 대해서 수정 편집할 수 있는 메뉴로 들어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메뉴는 크기 조절하는 메뉴인데 기본 원본이 저는 1440으로 찍혀있는 원본인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작게 하겠다 또는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하겠다 할 때는 크기에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자르기 회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누르고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보면 가격표가 있어서 가격표 부분을 살짝 여기 잘랐어요. 이쪽 가격표는 내비둘게요. 그러고 마음에 들게 됐다면 엔터 하고 확인하면은 이렇게 잘리죠. 그래서 자르기 회전에선 자르기만이 아니라 가에서 이렇게 만약에 약간 삐뚤게 찍혔을 때는 이렇게 공률
회전율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필터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필터 효과들을 줘서 이렇게 색감을 살게끔 해주는 게 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필터 효과를 설정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정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여기 옆에 보면은 여기 별표 같은 게 이렇게 내가 고른 필터에 보일 건데요. 자주 쓰는 필터는 별표를 눌러서 저장해 놓으면 다음번에 똑같이 다른 사진 내에도 똑같은 이런 필터를 적용할 수가 있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즐겨찾기와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보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진을 우리가 밝기나 채도를 직접 보정을 하실 때 들어가는 메뉴예요. 그래서 이렇게 밝기 채도를 조절하고 다시 눌러보면 원본과 수정본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밝기랑 채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해서 사진을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좀 더 그래도 보기 좋은 그런 상태의 사진을 만들 수가 있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액자라고 합니다. 액자의 경우는 여기 그림에다가 가에 테두리를 줄 때 이런 액자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액자를 넣는 경우는 예쁘게 한다라는 것도 일종의 목적이 되긴 하겠지만, 액자를 넣는 이유는 이미지를 재가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유사 문서나 유사 이미지를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본 글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의 네이버의 정책인데요. 우리가 사진을 그대로 퍼와서 그대로 쓰게 된다면 원본은 저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진을 똑같이 복사한 거를 올리기 때문에 수정본이 돼서, 즉 유사 이미지로 들어가서 이미지 검색에서 검색이 되질 않거든요. 그러면 아까 보셨듯이 자르기를 이용해서 필요 없는 데를 자르거나 아니면 뭐 액자를 주거나 뭔가 뭐 회전을 하거나 약간 픽셀을 뒤틀어 주시게 되면은 다른 이미지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재가공을 할 때 활용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이런 액자라는 것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 서명. 서명은 우리가 하나의 사진보다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있을 때 보통 서명을 한꺼번에 넣는데요. 이걸 제가 찍었는데 누군가가 자기가 찍었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미지 서명이나 텍스트 서명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서명은 사이즈가 400에 200픽셀이 제일 최대값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면은 사이즈가 안 맞다고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우리 로고를 여기다가 박아놓고 싶다. 그렇다면은 우리 로고를 먼저 400에 200픽셀 안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대1 사이즈면은 뭐 100에 100이나 200에 200 같이 이미지를 작게 저장을 해놓고 그거를 이미지로 추가해서 넣으면은 우리 로고를 이렇게 이미지에다 박아놓는 게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텍스트로도 서명을 넣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텍스트 서명은 이렇게 블로그 주소가 나오지만 더블 클릭해서 바꾸면 이렇게 바꿔서도 서명을 넣을 수가 있고 위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서체도 꽤 많아졌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서체를 쓰시면 되고, 글씨 크기 그리고 색깔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배경색이 들어가는 게 싫다면 배경색은 없음을 해서 불투명도를 없애서 이렇게 배경이 없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자색은 좀 연하게 하고 배경은 좀 없애고 글씨는 조금 더 크게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이렇게 그림에다가 박아놓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 그림을 떼서 자기 거다라고 주장을 하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워터마크를 이용을 하실 때 서명을 쓰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사진이다 소유권 주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자이크는 원래 블로그가 나의 어떤 일상 같은 것들을 올리기도 하는 공간이잖아요. 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거나 이제 초상권 같은 게 침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모자이크에서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정도로 이렇게 모자이크를 해서 가리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는 텍스트인데요.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여기 글씨에다가 적어서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명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서명은 약간의 어떤 모양? 그러니까 우리가 워터마크처럼 쓰는 그런 거라면 이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다가 그냥 글씨를 써서 나타낼 때 쓰시는 게 텍스트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티커. 요건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제 가릴 때 이런 식으로 얼굴을 이용해서 얼굴을 가리거나 이렇게 가리는 용도로 좀 많이들 쓰죠. 그리고 마스크. 마스크는 만약에 내가 어떤 도형을 고르면 그 도형만큼 이렇게 잘려지는 게 마스크라고 합니다. 물론 크기 조절 가능은 하고요. 만약 이렇게 자르겠다고 적용하면 가장자리가 이렇게 없어지고 이 도형대로 잘리는 게 마스크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기능들은 우리가 에디터를 지금 바로 쓸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소개하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음에 들게 됐을 때는 위쪽에 있는 녹색 버튼 완료를 누르시면 얘가 이제 적용이 돼서 우리 블로그에 적용된 그 모양대로 나오게 돼요.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요거를 수정해서 여기다 놓고 싶다. 그건 안 됩니다. 왜냐면 에디터를 이렇게 거쳐서 나오게 되면은 그게 하나의 그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얘를 없애고 싶다라든지 수정을 하시려면 다시 사진을 얘를 지우고 불러와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사진에 대해 쭉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불러오는 게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SNS 사진이라는 거는 SNS상에 연결해서 사진을 가져오는 건데 실제 별로 쓰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이버에 마이박스를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용량 때문에 마이박스를 쓰신다라고 한다면 핸드폰에 저장한 사진들이 아마 마이박스에 자동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진을 불러다가 활용할 때 바로 마이박스를 누르게 됩니다. 마이박스 같은 경우는 아이디를 하나만 연결할 수가 있어서 아이디를 여러 개 운용한다라고 하면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여기는 동영상을 추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동영상 추가는 10개까지 가능하고 뭐 1GB 15분까지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동영상 파일은 최대 10개 그리고 파일의 용량은 8기가 즉 420분까지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올릴 때는 여기 동영상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서 영상을 선택을 하실 건데요. 물론 이후에 영상 올리는 걸 하시긴 하겠지만 가볍게 한번 보여드리자면 영상을 선택하면은 여기 영상이 업로드가 돼요. 그리고 업로드가 완료될 쯤에 이쪽에 대표 이미지를 고를 수 있고 제목이나 정보 태그를 적고 완료를 하면 끝이에요. 이 제목에는 별표가 쳐져 있죠.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보랑 태그 편집을 입력을 안 해도 상관이 없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업로드가 다 된 후에 완료를 하게 되면은 동영상이 올라가지게 되겠죠. 그렇게 이용하는 게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졌죠? 자, 그 다음에 스티커. 아까 보셨던 스티커랑 비슷해요. 누르면 여러가지 스티커가 나오고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이용해서 블로그를 좀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스티커 모양을 고른 후에 클릭하면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가고 해당 스티커를 클릭해서 정렬 방식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커에는 이런 표시가 있고 위쪽에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있는 게 있는데 화살표 표시는 움직이는 스티커예요. 우리 이모티콘에서도 움직이는 이모티콘들 있잖아요. 그런 게 요 모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용구입니다. 5번 인용구는 강조하거나 항목을 구분할 때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본문 글로만 적으면 눈에 띄지를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약간 강조하는 글들이 필요해요. 그런 걸 인용구라고 합니다. 인용구의 모양은 이렇게 따옴표, 버티컬 라인, 말풍선 등의 다양한 모양들이 있고요. 이 모양을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해당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서 내용을 적을 수 있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강조하거나 항목을 구분할 때 인용구를 쓰곤 합니다. 우리 예전에 그 검은콩 만들 때도요, 블랙푸드 검정콩 할 때도 인용구는 써보셔서 어느 정도 기억하실 거예요. 자, 6번 구분선이죠. 여기는 우리가 포스팅이 길어졌을 때 구분을 좀 지어주는 선이 구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한 포스팅에는 너무 많은 내용을 담지 않는 것이 좋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은 글을 읽는 사람도 지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으면 크롤러가 읽을 때 이게 어떤 글인지 갈피가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여러 내용을 원래는 적지는 않지만 만약에 적는다면 구분을 좀 해줘야겠죠. 그게 바로 인용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용구도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고 보통 이렇게 구분 짓는 역할을 합니다. 아, 인용구가 아니라 구분선, 그죠?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 장소네요. 7번 장소는 지도에서 장소를 검색해서 넣을 때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맛집에 대한 포스팅을 썼다 라고 한다면 장소를 눌러서 그 맛집의 주소 또는 상호를 적으면 그 곳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저는 그냥 한일컴퓨터학원 칠게요. 자, 이렇게 쳐보면 컴퓨터학원이 이렇게 나오고 클릭해서 추가 확인하면은 이렇게 지도가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딘가를 내가 방문을 했다라고 했을 때 포스팅을 하실 때는 이런 지도를 넣으면 좋습니다. 지도가 좋은 점이 또 뭐가 있냐면 보통 이렇게 뭐 맛집을 넣거나 우리가 어디 다녀오면 지도를 넣는다라고 하면 어디 들어가냐면 누군가가 검색을 하실 때요. 네이버 검색을 좀 열고 검색어를 잠시 적어보죠. 뭐 지도를 찾을 거니까 지도에서 볼게요. 지도에서 검색어를 예를 들어 한일컴퓨터학원을 칠게요. 그러면 일단 저희 학원 나오는 거야 어느 정도 아실 건데요. 이 밑에 리뷰라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방문자 리뷰는 이제 영수증 리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옆에 블로그 리뷰는 블로그에 사람들이 그 지도를 넣은 경우가 이 블로그 리뷰에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른 분들이 저희 블로그 글을 쓰시면서 블로그를 쓰시면서 아마 저희 지도를 넣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물론 제가 넣은 것도 보이고 다른 분이 넣은 것도 보이고 연습이었으니까요. 여러 가지가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오프라인상에 어떤 매장을 한다든지 한다면 일단은 리뷰가 많은 게 좋잖아요. 그럼 블로그 같은 거를 만약에 우리가 체험단을 쓴다 라고 했을 때 반드시 지도를 넣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은 지도에서도 리뷰가 보이니까 참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장소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링크 볼까요? 8번의 링크. 요거는 누르면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넣을 수 있게 나옵니다. 저거는 제가 복사해 놓은 게 있어서 그렇고, 예제에서는 유튜브에 있는 자료를 복사해서 넣는 걸로 책에서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려 보자면 이 링크를 누르고 여기 있는 링크 주소를 내가 원하는 주소를 쳐서 검색을 하면 그 주소를 넘어갈 수 있는 링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다가 네이버로 바로 가나 그냥 그런 정도의 링크를 만든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 네이버 주소를 복사를 해서 여기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네이버 주소가 가져와지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소를 그러니까는 그 링크를 연결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거를 연결하는 게 바로 링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링크는 지금처럼 사이트로 연결할 수도 있지만 동영상이 링크를 가져오게 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상품을 올릴 때 우리가 유튜브에 그 상품에 대한 효능을 적은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뭐 자수정의 효능이다. 예를 들어 그냥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올려놨던 여러가지 그 유튜브에 그 내용들이 보이는데요. 제가 여기 있는 글을 좀 참고해서 가지고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해서 혹시 빈박스 그 주소를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링크를 눌러서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가지고 와집니다. 확인 누르면 우리가 동영상 넣은 것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 들어가게 되고, 지금은 당연히 플레이 눌러도 실행이 안 되지만 발행을 한 나중에는 클릭하면은 요 강의가 지금 영상이 재생이 돼서 나오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연결하는 게 바로 링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이번엔 파일, 9번 파일이죠. 내 컴퓨터 또는 마이박스의 파일을 삽입하는 걸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일이 굉장히 큰 어떤 파일들을 첨부해서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파일당 10MB까지 첨부는 가능한데요. 내 컴퓨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서 같은 거를 첨부를 하고 싶어요. 문서는 그렇게 용량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선택해서 열게 하면은 이렇게 그 문서를 올릴 수가 있는 게 바로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컴퓨터나 마이박스의 파일을 삽입할 때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의 글감인데요. 글감 들어가기 전에 이 앞에 얘네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쓰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그래도 궁금하실 테니 한 번씩 소개해보자면, 일정은 우리가 일정을 등록해서 넣어놓을 때, 그럼 디데이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일정의 디데이도 바로 포스팅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소스코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은 안 쓰고 만약에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이제 소스코드를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디자인을 이렇게 고쳐서 설정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여기 소스코드를 적는다고 해서 실행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보기가 좋게 포스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요 소스코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표는 표를 만드는 거예요. 플러스를 누르면 표가 증가가 될 거고, 필요 없는 부분은 블록 지정하고 삭제하면 되죠. 그리고 색깔을 넣으려면 해당 부분을 블록 지정한 후에 위에 여기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합칠 때도 범위를 잡아서 셀 합치기 병합을 누르면 이렇게 한 셀이 하나로 합쳐지죠.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표는 간단한 표를 만드실 때 활용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식은 더욱더 안 쓸 거예요. 여러분들 수학 선생이 아닌 이상은 거의 수식을 쓸 일이 없죠. 그래서 여기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내돈내산, 이거는 뭐냐면 요즘 보면 체험단이나 이런데 내가 돈을 내지 않았는 상품들을 막 다녀온 것처럼 쓰기도 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내돈내산이라 해서 내가 만약에 인터넷에서 쇼핑한 것 또는 방문한 것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그것에 대한 리뷰를 적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걸 내돈내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밑에 있는 부분이 계속 제가 설명할 때 좀 바뀌었을 건데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간단히 말하면 서식도구 상자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글씨가 있으면 그 글씨에 기울임을 준다든지 또는 뭐 두껍게 한다든지 이렇게 조절해서 설정하는 게 서식도구 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옆에 있는 메뉴들 좀 소개하고 미리 보기 한번 보여드리고 발행까지 얘기를 드리면은 전체적인 그 블로그에 대한 내용은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해요. 일단은 계속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내 모먼트라는 것은 실제 이 모먼트는 PC에서는 소용이 없고요. 모바일에서 만든 영상을 올리는 곳이 내 모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인스타그램을 하신다면 인스타그램에 왜 릴스 같은 경우 동영상이 짤막하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모먼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옆에 글감입니다. 이 글감이란 파일이나 책, 영화, TV 등의 관련 자료를 검색해서 글쓰기 하는 걸 글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필요한 사진이 있다면 여기다 검색어를 적으면 그 검색어에 맞는 사진들, 무료 사진들이 나와요. 저희 반에서는 커피에 관련된 걸 판매하신 분도 있으셔서 한번 들어와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이렇게 200원 이렇게 적혀 있는 건 돈이 드는 컨텐츠인 거고, 그렇지 않은 컨텐츠는 그냥 클릭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어떤 포스팅을 할 때 이미지가 필요하긴 한데 직접 다녀오긴 좀 어려운 경우, 그럴 때 이렇게 글감에서 찾아서 집어넣을 수가 있고, 이렇게 찾을 때 출처가 알아서 딱 적혀요. 그죠? 자, 책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 때 책에 대해서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서재 같은 데에서 내가 이 책을 읽었다 이렇게 찝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영화도 내가 원하는 영화를 치면은 그 영화에 대한 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영화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다. 그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겠죠. 자, TV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고, 공연 전시, 이건 이제 공연 전시인데 내가 원하는 이 단어가 들어간 공연 전시. 그 다음 얘는 음악. 그러고 그 옆에는 쇼핑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상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품을 올려놓은 게 있으면 그 상품을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내 상품이 올라가 있긴 하겠죠. 뭐 한참 뷰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게 내 상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더 밑으로 내려가면 있긴 할 건데, 이렇게 누르면 그렇게 상품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지게 되는 거, 그게 쇼핑이라고 해요. 뉴스는 뉴스 찾는 거고요. 그죠? 자,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여기 가져온 사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곳을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처음 사진 넣은 게 대표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 사진을 대표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냥 선택을 해주시면 쉽게 대표가 바뀌고요. 또는 그냥 여기 오른쪽 상단에 그냥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면 대표라고 떠요. 이때 클릭해서 대표를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이 대표라고 되어 있는 건 어디 뜨냐면, 우리가 블로그를 찾아본다 라고 할 때요, 뭘 적어야 될지 잠깐만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적으면 우리 뷰 탭으로 갔을 때 이렇게 펼쳐서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쵸?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뜨게 한다 이런 게 없고요. 그냥 이렇게 랜덤하게 뜨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앞에 뜨는 요 화면이 대표 이미지인 거예요. 대표 이미지는 요런 그 뷰를 열었을 때, 그러니까는 블로그를 열어서 보려고 할 때 앞에 보이는 창이 바로 여기서는 라이브러리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템플릿이 뭐냐면은 모양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템플릿이라고 해요. 그래서 추천 템플릿에서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모양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을 고를 수 있게 해 놓은 걸 추천 템플릿이라고 한다면, 부분 템플릿은 일부를 활용해서 쓰시는 거, 그리고
내 템플릿은 내가 직접 다 만들어서 쓰는 템플릿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템플릿이라는 것도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라고 한다면 아마 구조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여져요. 글 쓰는 것에마다 다 다르진 않을 거니까. 그럴 때 이 내 템플릿에 현재 글을 추가를 해 놓게 되면 이 글이 추가가 되어 있게 되고, 다음번에 우리가 다른 상품을 올리기 위해 들어왔을 때 여기 추가되어 있는 걸 누르면 바로 이렇게 저장을 했었던 그 템플릿으로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 나오게 된다 라는 게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의 다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PC 화면과 모바일 화면, 태블릿 화면 등을 바꿔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C로 모양을 만들었지만 모바일에서 마음에 들게 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바일 영역이나 태블릿 영역으로 바꿔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대략적으로 모양을 다 설정하셨다면은 위쪽에 있는 녹색 버튼 발행을 누르면 실제 이제 발행이 돼서 올라가겠죠? 카테고리는 아무데나 넣을게요. 지금은 일상을 누려로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발행.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발행이 된 게 보이죠? 아까 여기 누르면 유튜브로 넘어간다고 했던 건 기억하시죠?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 보이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인데 탈퇴해야지. 집에 갑시다. 피디님이 이런 이러세요. 식으로요. 개봉해드릴게.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자, 일단 전체적으로 쭉 훑어가지고 설명은 드렸어요. 그래서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54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활용하여 글쓰기, 여기서부터 아까 전에 설명드린 그런 기능들을 확인도 해볼 겸 글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자, 새 글을 적었고요. 다시 글을 적고자 할 때는 위에 내 메뉴에 글쓰기 눌러서 글을 언제든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글쓰기 하는 창으로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다가 다시 제목을 적어 볼게요. 책에서의 제목은 대추의 효능에 대해 알아봅니다 라고 적었네요. 그리고 내용을 적는 란을 클릭한 후에 내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사진도 한번 넣어볼게요. 사진은 사진을 눌러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에서는 대추사진 건강 1번을 가져왔는데요. 우리 문서에 저장해 놓으셨던 그 스토어 폴더 있죠? 여기서 선택하시고 열기 하시면 쉽게 넣어질 거예요. 다 넣어지면 여기 이제 이렇게 사진이 나타나고, 이 밑에다가 글을 쓰실 때는 밑에를 클릭하시고 이어서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내용을 적어 보았어요. 자, 그리고 또 사진을 넣을 거면 다시 사진 해서 업로드할 사진을 선택한 후에 열기 하시면 사진을 쉽게 넣을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을 한 장 넣었을 때 그 사진이 먼저 대표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대표를 옮기고 싶으면은 여기 지금 클릭을 하면 이렇게 대표가 옮겨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대표 사진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다 적었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발행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카테고리는 지금 여행을 떠나요로 할게요. 아닌가? 지금 대추니까는 건강을 지켜요로 할게요. 건강을 지켜요에 전체 공개로 할 거고, 발행은 댓글 공간 모두 허용하게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고 태그 편집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그는 건강 엔터, 대추 엔터,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태그가 들어가고, 태그는 총 30개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행 누르면은 실제 이제 발행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지겠죠? 자, 그러고 내용 적을 거면 밑에 커서 찍어서 적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업로드할 사진 또 골라볼게요. 아까처럼 플러스 사진, 그리고 업로드할 사진을 이번에 한 장 말고 2장 정도를 한번 불러와 볼까 합니다. 예제에서는 바로는 아니고 그냥 한 장 가져와서 크기 조절하는 걸로 했네요. 저도 그럼 한 장을 일단 불러올게요. 자, 이렇게 사진을 불러오고, 사진이 불러와지거든 가장자리를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클릭해보니까 여기 하얀색 점이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늘리거나 줄여서 사진의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얘를 가운데다 놓겠다. 그럼 정렬도 가능해요. 자, 이번에는 콜라주를 한번 넣어볼까 하는데, 밑에 메뉴에서 사진, 그리고 업로드할 사진을 선택을 하시고, 예를 들어 이번에는 제가 2번하고 여행 4번 이렇게 2장 선택해 볼게요. 어쨌든 2장 이상을 선택하셨을 때 사진 첨부 방식을 고를 수 있게 나옵니다. 여기서 개별 사진이라는 거는 사진을 그냥 쭉 아래로 깔아주는 거, 그런 게 개별 사진이라고 하고요. 콜라주는 어떤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를 하는 걸 콜라주라고 해요. 그래서 콜라주를 만약에 고르면 아까의 그 고르신 사진이 알아서 배치가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기다릴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면, 아직은 안 들어가졌는데 사진이 지금 이렇게 넓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피드에 이 정도의 여백이 있다면 여긴 여백이 없이 가득 차게 들어갔죠. 그럴 땐 얘를 선택하고 자리를
너비에 맞게 하겠다면 문서 너비에 맞게 조절도 가능하세요. 자, 그러고 다 만들었을 때 이제 발행을 해서 올릴 건데, 이때 공감 허용은 공감으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밑에 태그 편집에다가 적도록 할게요. 이렇게 적고 발행하면은 실제 발행이 돼서 올라가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가볍게 블로그 글쓰기 1단계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7시 53분이니까 10분 정도 쉬었다가 8시 5분에는 블로그 글쓰기 2단계에 있는 내용서부터 또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블로그의 대부분은 글과 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동영상을 넣어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블로그의 글을 읽는 체류 시간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체류 시간을 늘려야 되는 이유는 일단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블로그에 오랫동안 머문다라는 거는 네이버 블로그가 생각하기로, 그러니까 네이버의 크롤러가 생각하기로는 어떠하냐면 이 글이 정확도가 되게 높아서,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글이라 오랫동안 사람들이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블로그가 신뢰도를 결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블로그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르느냐, 즉 체류 시간과, 그리고 블로그의 공감이나 댓글 또는 스크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책정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게 블로그에 동영상을 넣었을 때 그 동영상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좀 더 오래 머무르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체류 시간을 높이는 부분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동영상을 삽입해서 글 쓰는 부분을 지금 연습을 해볼 건데요. 다시 그러면 블로그에 글쓰기 한번 가볼게요. 내 메뉴에 글쓰기. 그럼 글을 쓸 수 있게 이렇게 창이 나왔습니다. 일단 위에 제목을 클릭하시고 제목을 적을 건데요. 겨울바다에 취하다 라고 적을게요. 이건 그냥 여기 적혀있는 블로그 제목을 그대로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블로그의 제목에서도 커버 이미지를 깔아서 조금 더 멋지게 꾸밀 수가 있거든요. 그게 여기 블로그 제목을 적고 요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 모양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 상단이요. 자, 이 부분을 눌러서 배경으로 업로드할 사진을 골라주시는 겁니다. 예제에서는 여행 17번을 골랐는데 이렇게 선택하시고 열게 하시면 사진이 이 제목 부분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위치 이동을 눌러서 이렇게 사진의 위치를 조정해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게 놓아졌다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진이 고정이 돼서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커버 이미지를 제목에다 깔아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내용을 적으러 이 밑에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커서가 깜빡깜빡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예제에서는 64페이지 4번에 스티커를 한번 넣어보는 예제를 했네요. 스티커를 넣을 때는 스티커를 눌러서 원하시는 스티커의 모양을 선택하신 후에 스티커에 클릭을 했을 때 여기 정렬 방식이 떠요. 그래서 가운데에 놓거나 오른쪽에 넣거나 이런 식으로 원하는 곳으로 스티커를 이동해 놓을 수 있습니다. 스티커 중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스티커는 클릭했을 때 움직이는 스티커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넣을 수도 있고 스티커를 클릭해서 내가 정렬 방식을 가운데다가 놓는다든지 이렇게 맞춰 놓을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책에선 토끼 모양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라인 캐릭터랑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는지 지금은 사라져서 다른 스티커 모양들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동영상을 한번 넣어볼까 하는데요.
그러면 글쓰기 도구에 여기 동영상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동영상 추가, 여행 비디오를 선택하고 열기 하면 여행 비디오 영상이 들어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 되는 동안 조금 기다렸다가 마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이렇게 대표 이미지를 고를 수 있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 영상을 대표할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 제목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목은 제주 함덕 해수욕장이라고 적어볼게요. 정보와 태그 편집도 나중에 우리가 검색해서 더 잘 나오게 하려면 적어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블로그에 동영상을 넣게 되면요, 당연히 블로그에서도 동영상이 보이지만 네이버에 보면 동영상 탭에서도 블로그에 올린 동영상이 뜨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탭을 눌러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목이나 이런 정보 부분에 잘 적어주시면 동영상 탭에서 그래도 앞쪽에 뜰 확률이 또 높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거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목은 필수사항이라서 적었어요. 그리고 완료. 그러면 이렇게 동영상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동영상까지 넣어서 포스팅이 완료됐다라고 가정하고 영상을 이제 우리가 발행을 해볼 건데, 실제 지금은 편집 상태라 플레이 버튼을 눌러도 재생이 되지 않지만요, 발행을 눌러서 카테고리를 정하고 그런 다음에 태그 편집에 이 지금 포스팅과 관련된 태그를 적습니다. 제주 함덕해수욕장 여행, 이런 식으로 태그를 적고, 발행 시간은 지금 현재로 해서 발행을 할게요. 그럼 이렇게 발행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동영상이 재생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한 번씩 드렸고요. 일단 질문 있으신 거 혹시 있을까 한번 제가 확인해 본 후에 스텝 2의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하여 글쓰기, 여기도 바로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스텝 2의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하여 글쓰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어떤 거냐면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내가 포스팅을 쓰다 보면은 내가 동영상을 찍은 게 아니더라도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참고해서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유튜브의 영상에 링크를 복사해서 붙이는 방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새 탭을 하나 열게요. 그리고 네이버로 가서 여기서 유튜브를 쳐보죠. 그리고 유튜브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간 후에 이 예제에서는 검정콩 요리를 치래요. 그래서 저는 이 검색에다가 검정콩 요리 칠게요. 그러면 검정콩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리들이 보일 건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 활용을 할 거는 검정콩으로 두유를 만드는 거, 영상을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클릭을 하고 이 영상의 주소를 복사를 한 다음에 8개 정도 갈아서 쓴다. 내 메뉴에 글쓰기로 가서 블로그에 글을 한번 써볼게요. 책에서는 71페이지 7번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 제목이 잘 안 보이니까 읽어드리자면, 제목은 검정콩으로 만난 요리하기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처럼 여기다가 커버 이미지를 넣어볼 거면은 요 옆에 있는 이 그림 모양을 눌러서 커버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다 좀 더 멋있게 이 제목 부분이 나오겠죠? 위치는 내가 원하는 위치로 맞추고 확인. 그리고 요 밑에다가 클릭을 한 후에 멘트를 좀 적었는데요.
첫 번째 요리로 유튜브에 검정콩으로 두유 만들기를 따라해 본다 라고 그냥 적어 볼게요. 물론 멘트는 알아서 적으셔도 돼요. 똑같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다가 아까 전에 그 유튜브의 주소를 여기 링크를 눌러서 넣게 되면 그 링크가 이렇게 분석이 돼서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유튜브에 동영상을 우리가 첨부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이렇게 연결을 했으면 이제 발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발행해서 카테고리는 건강을 지켜요. 그리고 이 태그 편집에다가 검정콩, 건강, 검정콩 요리, 검정콩 두유 이런 식으로 태그들을 넣은 후에 발행을 하면은 발행이 돼서 올라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클릭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는 것처럼 영상을 우리가 바로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실제 만약에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다 했을 때 참조해서 넣고 싶은 유튜브가 있다면 그 유튜브를 이렇게 참고해서 넣으시면 돼요. 몇몇 분들은 이걸 좀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작권하고 상관없느냐? 네,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영상을 찍어서 직접 우리가 찍은 거다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 실제 그냥 링크만 연결해서 온 거고 실제 여기 어디서 어느 채널인지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뭐 저작권하고는 상관은 없으시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굳이 더 달아주겠다면 뭐 요런 데다가 조그만하게 뭐 누구 유튜브라고 적어주시면 좀 더 깔끔하긴 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검정콩으로 만난 요리하기 업로드된 게시물까지 한 번씩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내용은 전혀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한 번씩 보시면서 일단 질문을 받아보고 그러고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요거를 한번 이따가 같이 해볼까 합니다. 자, 영상을 이렇게 넣어보는 것까지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을 썼다가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 옆에 블로그 지금 쓰신 거 옆에 보면 URL 복사와 통계 그리고 점점점 보이시죠? 이 점점점을 눌러서 수정하기를 누르시면 블로그에 썼던 게시글을 계속해서 수정해서 이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를 클릭하고 내가 만약에 더 이어서 적어본다면 지금 혼자서도 만들 수 있어요. 2번이 두 번째 요리로 유튜브에 콩자반 만들기를 따라해본다 하고 콩자반을 더 연결을 했죠.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처럼 유튜브로 가서 콩자반 만들기 그리고 여기서 내가 가져올 콩자반을 선택을 한 다음에 뭘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아까처럼 주소를 복사를 하고 붙일 때는 링크 눌러서 기다리면 이렇게 가져와지고 이거를 확인 그러고 다 고쳤다면은 발행을 다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수정하시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게 이렇게 수정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실제 검색을 상위 노출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제작을 하고 블로그에 글을 쓰시게 되실 겁니다. 어떤 분은 본인이 팔고자 하는 상품을 더 눈에 띄게끔, 그러니까 상품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 블로그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느 분은 체험단 같은 데 선정을 원하셔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체험을 해보고 후기를 올리는 그런 포스팅 작업을 하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노출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그때 일단 지켜주셔야 되는 몇몇 가지가 있다면, 이 상위에 노출되고 말고는 실제 네이버에 있는 로직에서 체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검색 엔진엔 로봇이 있는데요. 이 로봇은 기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통은 크롤러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 블로그에 적은 내용은 크롤러에 의해서 쭉 읽혀지게 되고, 그에 맞는 그 등급에 따라서 블로그의 글이 어느 몇 번째 위치에 뜨는지 그렇게 정해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은 검색 엔진 최적화를 시켜주셔야 되는 건데요. 이 네이버에서는 C랭크 알고리즘이 기본 알고리즘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랭크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검색 엔진에 조금 더 최적화해서 상위 노출이 되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는 해요. 양질의 컨텐츠라고 했을 땐 블로그에 머무는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스크랩이나 댓글, 공감의 수가 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꾸준하게 발행하고 소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점점점 블로그의 지수가 높아지면서 상위 노출에 강한 블로그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로그에는 실제로 그 레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는 제일 하위 레벨 1이겠죠. 근데 계속해서 작성을 하시면서 블로그에 글을 쌓아놓게 된다면 점점점 레벨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블로그의 글의 C랭크 알고리즘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주제가 다양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뭐 육아면 육아,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쪽이면 컴퓨터 쪽, 이런 식으로 약간 분야를 정해서 그 부분에 맞는 내용들을 많이 적어 주실수록 정확도가 높다라고 측정을 해서 레벨이 더 많이 올라서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랭크 알고리즘에는 블로그 컬렉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블로그 문서의 제목이나 본문, 이미지, 링크와 같이 문서를 구성하는 기본 정보를 참고하는 것을 블로그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DB라는 거는 네이버에서 보유한 관련 콘텐츠 DB를 연동을 해서 문서의 신뢰도를 계산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았던 왜 우리 글감에서 뭐 책의 정보를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네이버 D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치 로그라는 거는 뭐냐면 네이버의 검색 이용자의 검색 로그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색 이용자들이 어떤 거를 좀 많이 쳐서 들어왔고 어디서 들어왔고 뭐 이런 로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문서나 문서 출처에서의 인기도를 계산하는 걸 서치 로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인 스코어라는 부분은 웹 문서나 사이트, 뉴스와 같은 다른 출처에서의 관심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문서가 신뢰도가 있는지, 인기도가 있는지 이런 걸 계산하는 걸 체인 스코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블로그 네이버 같은 경우 검색 사이트잖아요. 검색 사이트는 보통 어떤 걸 좋아하냐면 자기네 사이트에 유입이 돼서 들어오는 걸 더 좋아해요. 그렇다면은 웹문서나 사이트, 즉 예를 들어 뭐 블로그를 우리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주소를 넣어서 인스타그램에서 클릭해서 블로그로 넘어왔다. 그러면 이제 다른 출처에서의 관심이 들어온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인기도를 더 측정하는 형식의 체인 스코어라는 기능이 있고요. 블로그 액티비티라는 거는 블로그를 얼마나 자주자주 잘 활용하고 있느냐, 이런 활용도, 이런 것이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들어가서 소통을 하시면 이 액티비티 점수는 높아지게 되겠죠. 자, 블로그 에디터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을 하는데요. 문서에 대한 주제를 분류를 하고 그 주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게 블로그 에디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식 블로그는 좀 더 점수를 주기도 해요. 어쨌든 이게 가장 기본적인 C랭크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검색에서 상위 노출을 하려면 일단 먼저 상위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포스팅들을 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 로직이 얘는 점수가 좋게 들어가게 그렇게 책정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좀 읽어보시면서 글의 어떤 느낌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뭐 글씨는 예를 들어 검색어는 몇 번이나 들어갔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하실 거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제목과 본문에다가는 키워드를 넣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블로그의 제목에는 키워드를 한 서너 개 정도는 넣기는 해요. 보통 뭐 제일 적게 하나거나 보통 한 2개, 3개, 4개 정도를 각각 키워드를 우리가 좀 뭐랄까 지어서 만들어서 넣게 되는데 그 키워드가 제목에만 들어가면 안 되고 제목과 본문에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이버 로직이 봤을 때도 얘가 정확한 내용이다 라고 반영을 하겠죠. 그리고 글 제목에는 키워드가 삽입이 돼야 합니다. 일단은 제목에 키워드가 없는 것들은 검색에서 거의 나오질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에는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적을 것이라는 거 추천을 드려보자.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 제가 블루투스 스피커 추천이라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요거는 블로그 탭에서 보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보면은 블루투스 스피커 추천이라는 요 단어가 들어간 게 나오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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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내가 그 검색을 하는 사람이 키워드를 적잖아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블로그 포스팅 제목에 들어가 있어야 이렇게 그래도 앞쪽에 떠서 보인다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보자면 이거 이제 내용이에요. 내용의 일부인데 그 내용 안에도 이렇게 내가 찾고자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한 5-6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일단 제목에도 키워드를 넣어야 되지만 내용에도 키워드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키워드 간의 연관성이 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일아트다 아니면 아까 블루투스 스피커다 그러면은 음질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예요? 블루투스 스피커니까 뭐 휴대성이라든지 뭐 어쨌든 그것과 관련된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포스팅 안에 많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네이버가 봤을 때 되게 정확한 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겠죠. 세 번째로는 노출할 키워드는 크기와 색상으로 강조를 합니다. 우리 강조를 안 준 글은요 사실 눈에 잘 띄지가 않지만 이렇게 강조를 주게 되면은 그 부분이 눈에 더 잘 띄게 되는 건 있어요. 근데 실제 크롤러가 읽는 거는 이걸 HTML이라는 소스를 읽거든요. 그런데 읽을 때 보면은 강조가 되어진 부분은 예를 들어 B 태그라든지 아니면 폰트 태그라든지 뭔가의 태그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크롤러가 볼 때 여기에 좀 더 강조를 했구나 이런 거를 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본문에는 이미지와 동영상을 삽입을 해야 돼요. 텍스트만 적는 것보다는 당연히 텍스트랑 이미지가 같이 적혀 있는 게 아무래도 노출에서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동영상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면 더 유리해요. 그래서 검색에 대한 상위 노출 순위는 보통은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다 넣는 쪽이 제일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색 엔진은 일반적으로 포스트의 크기가 큰 글이 정확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혹시 한글에서 문서를 써고 저장을 하시는 것과 한글 안에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을 넣어가지고 저장을 한 것을 보면은 글만 적은 것보다 글과 그림이 들어간 것 또는 그림이 더 용량이 커요.
그리고 동영상이 더 용량이 더 크겠죠. 그래서 크기가 큰 글이 일단은 더 정확도가 높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검색 잠깐 해보면 블루투스 스피커 추천이라고 제가 쳐서 검색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블로그 글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동영상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유튜브 거 말고도 이렇게 네이버에 블로그 글들 이런 것들도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 좀 많이 떠 있지만 현재는, 그죠? 여기 네이버 블로그, 그죠?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의 글들도 이렇게 뜨거든요, 이쪽에. 그리고 이미지 탭에서는 또 이미지가 이렇게 떠 있는데, 보시면 특히나 이제 블로그의 이미지들이 여기서 되게 많이 떠 있죠. 그렇게 우리가 블로그 탭 말고도 이미지랑 동영상을 넣으면 이미지 탭과 동영상 탭에서도 뜰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람들에게 글이 읽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는 그럼 몇 개나 넣어야 될까요? 특별히 개수는 많이는 안 넣으셔도 됩니다. 최소 일단 2개 이상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글만 적으면 우리가 사람들이 좀 지루함을 느끼고 닫아버리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글, 그림, 글, 그림 또는 그림, 글, 그림, 글 형태로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사진이 많아지게 되긴 하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물론 이제 내가 뭐 맛집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어느 것에 대해 포스팅을 할 거냐에 대해서 먼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로그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진이 몇 개가 있는지는 이 옆에가 보여요. 14개, 뭐 22개, 16개, 얘는 뭐 41개, 18개. 한 10개 이상씩은 이렇게 들어있죠. 그쵸? 근데 작게 넣은 것도 들어가기는 해요. 뭐 9개 넣은 거, 이런 것도 있죠? 어쨌든 우리가 글을 많이 적을 때 글만 적으면 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글사진 형태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10개 이상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나 동영상은 당연히 작은 것보다 큰 게 용량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큰 사이즈가 좀 더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사진을 넣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이름이 이렇게 암호화가 돼서 나오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그 이름이 저장이 된 이름이 나오는데, 그 크롤러가 읽어드릴 때는 우리처럼 그림이 그림으로 보인다기보다 HTML 태그 형태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름 부분도 크롤러가 읽어드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이름 부분에 키워드를 좀 넣어가지고 이미지나 동영상을 저장하시면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우리가 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미지를 너무 많이 넣었을 때 거기 똑같이 예를 들어 지금처럼 뭐 스테이크 맛집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그 단어가 되게 많이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자칫 잘못하면 어뷰징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파일명은 완전히 똑같이 주기보다는 키워드명을 활용해서 쓰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다 정도로 얘기할게요. 근데 하다 보면 귀찮으면 저도 이건 안 하기도 합니다. 자, 6째. 키워드의 밀도를 높인다 라는 건데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 네이버의 로직은 블로그에 주제가 얼마나 맞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는 게 네이버의 로직이기도 해요. 그래서 블로그의 키워드 밀도가 높은 블로그의 글이 정확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헬스 트레이너다 라고 하면 헬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블로그 안에 가득한 게 좋겠죠.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다 그러면은 뭐 토지라든지 뭐 빌라 등 부동산에 관한 내용들이 또 많이 차 있으면은 더 정확한 블로그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얘기가 키워드의 밀도를 높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째, 글 작성 시에 태그에 노출시킬 키워드를 삽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스마트 에디터의 글쓰기 영역 하단의 태그 달기에 글의 주제와 연관된 태그를 입력해서 등록하면 포스트 하단의 태그가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태그가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태그는 검색 엔진이 포스트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돼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 검색어들을 넣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동떨어진, 포스팅과 동떨어진 그런 검색어를 넣지 마시고 관련된 그런 태그들을 넣어주신다면 도움이 되겠죠. 자, 8번째, 키워드를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 엔진은 프로필과 카테고리명, 그리고 포스트에 사용한 핵심 키워드가 상호 간의 연관성이 높을 때 포스트의 품질 지수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서로 연결시키는 게 좀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검색 엔진은요, 보통은 최신 글을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10년 된 글이 있어요. 근데 그 글에 어떤 맛집이 있다라는 글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런데 막상 거기를 가보면 그 맛집이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면 진짜 대단한 거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곳들이 꽤 있죠. 그죠? 자, 그렇게 옛날 글은 시간이 너무 오래됨으로 인해서 실제 지금 현황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족도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면, 최근 글은 어때요? 최근 글은 지금 최근 상황을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정확도가 높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 엔진은 최신 글을 일단 더 좋아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글을 적을 때 거의 매일매일 글을 발행을 해서 올린다면 네이버에서도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가 블로그를 상위 노출하기 위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보신다면,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우리는 아직은 블로그의 수준이 낮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히 체력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두 학생이 있는데, 한 학생은 보통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근력량이 좀 있는 학생이고, 한 학생은 운동을 되게 싫어해서 운동을 안 한 학생이라고 해볼게요. 철봉에 매달렸을 때 누가 더 오래 버틸까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은 근력이 좀 있는 학생이 더 많이 버티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검색 엔진의 상위에 노출이 되었더라도 블로그의 그 지수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내려올 수도 있고 오랫동안 버티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블로그의 품질 지수를 높이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 블로그의 지수는 활동 지수와 인기 지수, 신뢰 지수와 같은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 산출해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활동 지수는 운영 기간이나 포스트 수, 포스트를 쓰는 빈도라든지 최근의 포스트 활동성을 가지고 활동 지수를 체크해요. 그래서 상위 노출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블로그들은요, 거의 매일마다 글을 쓰고 있어요. 예, 빈도가 높은, 그러니까 활동 지수에서 이 부분을 높게 받겠죠. 매일마다 쓰니까 포스트 수가 높겠죠. 그리고 운영을 계속 오랫동안 해왔다면은 활동 지수 부분의 점수를 굉장히 많이 받겠네요. 최근의 포스트 활동성, 매일 쓰니까 당연히 활동성도 높다라고 체크가 되겠죠. 그래서 활동 지수를 그런 부분에서 높일 수가 있고요. 인기 지수라는 건 포스트의 주목도와 인기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내 포스트 안에서 머무느냐, 이게 이제 인기 지수에도 해당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 글을 보시면 아랫부분에 공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공감을 눌러준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써서 봤다라는 내용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포스트의 주목도와 인기도, 이런 것들이 인기지수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신뢰지수라는 부분에서는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체류 시간하고 조금 관련이 있겠네요. 그리고 블로그의 주인장이 얼마나 소통하려고 하는지, 즉 우리가 댓글을 남기고 그에 대해 답글을 적고 이런 소통 노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활동의 신뢰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뢰지수를 측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품질지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 꾸준함이 답이에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포스팅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블로그에 글만 쓰시는 게 아니라 이웃도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웃들 홈페이지, 즉 이웃들 블로그에 찾아가서 인사말도 남기고 우리 블로그에도 놀러 오라고 한다든지 서로 교류를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웃은 어쨌든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우리가 초반에 블로그 글을 적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좀 아무래도 침울해지거나 블로그에 글을 점차 안 쓰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블로그에 글을 썼을 때 반응이 좋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포스트의 독창성을 지녀라 라는 부분에서는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겪은 일을 포스트에 담아내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의 전문성을 키워라 라는 거는 블로그 안에 얼마나 좋은 글들이 꾸준하게 발행되고 있느냐, 이런 거기는 한데요. 전문성이라는 게 꼭 뭐 학위를 따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블로그에 해당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니까 자주자주 글을 썼느냐,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페이지 뷰를 늘려라 라는 부분에서는 실제 페이지 뷰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블로그의 글을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요, 여기서 클릭을 해서 이 사람 글을 본 후에 이 사람의 글에서 관심이 있는 걸 더 눌러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지금은 아무거나 누른 거니까 빨리 넘길게요. 그래서 이런 글들이 있어서 이 글을 보고 들어와서 이 글을 또 눌러본다든지 이 글을 눌러본다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있죠. 그런 게 바로 페이지 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블로그의 글을 보고 지금은 그냥 제가 여길 누르고 저길 눌러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페이지 뷰를 늘리려면은 약간은 시리즈 글이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 여행을 간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일본 여행 관광지에 대한 것도 적겠지만은 그 다음에 포스팅에서는 뭐 일본 여행에서 뭐 할인되는 어떤 카드 같은 게 있으면 그런 할인 혜택 같은 걸 또 적어 놓는다면 일본 여행 관광지를 구경하러 갔던 사람이 할인 혜택도 당연히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포스팅 글도 또 눌러서 보게 되겠죠. 그렇게 들어가는 게 페이지 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을 우리가 약간 시리즈 글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보면 또 저것도 보고 싶고 또 저것도 보고 싶고 이렇게 되면서 페이지를 여러 개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페이지 뷰를 늘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건 이제 저품질 되는 방법이니까 그냥 가볍게 소개를 하자면, 실시간 검색어 쓰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자, 그러면 일단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으니까 챕터 7에 있는 다른 블로그와 소통하기 이웃 추가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블로그를 다 확인하긴 좀 그러니까 잠시 블로그 탭으로 잠시 가볼게요. 네이버로 와서 블로그로 와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블로그에 글을 우리가 검색을 할 수도 있지만 블로그 자체를 검색할 수도 있고 별명이나 아이디를 검색할 수도 있어요. 그럼 블로그에다가 적는 건 이제 블로그 이름을 쳐서 검색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 별명 아이디는 별명이거나 아니면 아이디를 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블로그 이름을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이름이 또 너무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저희 단톡방 있죠. 단톡방에다가 우리 블로그 명하고 블로그의 뭐 별명 요런 정도를 좀 적어주시면 그걸로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하거든요. 자, 일단은 핸드폰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단톡방을 들어가서 상호 교류를 위한 게 서로 이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서로 이웃을 요청해서 수락을 받아야 되고,
서로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내가 그냥 신청을 해서 보게 되는 거면 이 사람이 글을 쓰면은 내 블로그 탭에서 일단 그냥 구경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그냥 이웃이에요. 어떻게 보면 SNS 팔로워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서로 이웃은 서로 소통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그냥 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락이 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면 저쪽에서 수락을 맺어줘야 서로 이웃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알레아 주방님께서 글을 쓴 것도 제가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글을 제 블로그에 쓴 것도 알레아 주방님께서 볼 수가 있게 그렇게 연결되는 게 서로 이웃이라고 해요. 그러면 서로 이웃으로 신청합니다 한번 누르고 다음 눌러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뭐 그룹을 만들어도 되고 여기 신청 메시지 간단하게만 적을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다음 눌러서요. 네, 좀 너무 성의 없이 적긴 했는데 이해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알레아 주방님께 서로 이웃을 신청하였습니다 라고 가게 되고요. 서로 이웃을 받은 쪽은 본인 네이버 로그인 했을 때 블로그 탭에 가보시면요. 여기 서로 이웃을 누가 이제 서로 이웃을 했다라든지 서로 이웃을 신청했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서로 이웃 신청했다 하면은 우리가 수락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서로 이웃을 안 하실 거면 거부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사고는 많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쳐보면 바로 뜨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웃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서로 이웃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지금 다 하면 되니까요? 네. 몇 명 안 되니까 바로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서로 이웃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 탭에 보면은 이웃 세 글에 서로 이웃들의 글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글에 우리가 공감을 눌러주거나 이분의 글에 댓글을 달아서 같이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서로 이웃이라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서로 소통하고 또 이렇게 댓글 달면서 방문을 또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체류 시간도 늘려줄 수 있는 서로 간에 윈윈 되는 관계가 서로 이웃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서로 이웃만 신청하고 받으면 끝나느냐? 당연히 아니죠. 내가 글을 많이 발행을 할수록 저쪽에서도 그 글을 이제 보고 그에 대해 반응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글을 많이 발행도 해야 되기도 하고 저쪽의 글도 우리가 공감을 눌러주거나 댓글도 달아주는 등의 서로 간의 그런 소통을 하게 되는 게 서로 이웃이라는 단위예요. 근데 우리끼리는 서로 이웃을 지금 했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런 이웃이라는 단위가 좀 많을수록 블로그가 점점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서로 이웃을 좀 더 늘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초반에 품앗이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네이버 카페에 이웃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면 카페 명에 이웃 들어가 있는 게 블로그 이웃 늘리기라는 이런 이웃 늘리는 카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여기 들어가서 실습할 시간까지는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설명만 할게요. 그럼 요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등급에 이제 맞게 조건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 잠깐만요. 이게 이제 다른 제가 아이디로 들어갔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안 되어 있긴 한데 카페에 가입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일정 등급을 마치게 된다면 여기 내 블로그를 소개할 수도 있고 또 블로그 친구 만들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게시글을 적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적어주면은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블로그를 서로 이웃을 추가해서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분들이 거의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조회를 눌러서 그러니까 방문을 해서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링크를 눌러서 그 사람 블로그로 가서 내용도 보고 친구 추가도 하고 이런 절차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웃에 좀 관심을 갖는다면 파블로 카페도 괜찮고요. 요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웃 카페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요런 데 한번 가입을 해서 뭐 한두 군데 가입을 하셔가지고 등급 올려서 내 인사말도 좀 적어보시고 블로그에 대한 소개도 달아보시면 확실히 이웃이 많이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82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카페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제가 추가로 설명드린 부분이기는 하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모바일로 블로그를 쓰시는 그런 방법, 요거를 첫 시간에 한번 좀 안내를 드려보고 뒷시간에는 시간이 된다면 다른 부분을 조금 더 나가볼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